네, 이재명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기후 문제죠. 기후 에너지부 새로 만든다고 하고 있고 또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같이 방송했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기후비서관으로 지금 대통령실에 갔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도 기후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분을 모셔서 지난주에 왜 그렇게 더웠는지 또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비가 오는지 앞으로 우리 기후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짚어보는데 모실 가장 좋은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윤신영 과학 전문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학 전문 기자로 계속 활동을 하셨었죠? 네네. 제 기억은 동아 사이언스 계시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과학 동아. 네. 네. 거기서 편집장까지 지내시고 네네. 예, 지내고, 계속해서 과학을 예. 다루시고. 과학과 과학 기술, 뭐 기후 쪽으로 계속해서 네네네. 다루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과학적으로 기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궁금한 거는 지난주에 너무 더웠는데 사실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났거든요. 아, 근데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면 코로나 직전까지도 에어컨 없이 살던 집이었어요. 얼음을 얼려가지고 그 머리맡에 두고 자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밤에 창문 열어놓고 자고 아이들 너무 덥다고 그러면 잠깐씩 카페 가거나 편의점에 가거나 그러면서 여름을 보내던 집이었는데 에어컨을 어쩔 수 없이 들여놨다가 이번에 에어컨이 고장 나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더워졌어요. 이전보다.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더위라서 더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 기록을 보면은 그게 이제 불과 5월까지만 하더라도 기억 이제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서늘했어요. 네. 올해 좀 살만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네. 네, 맞아, 실제로 맞아. 그 데이터 보면은 5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평년보다 오히려 기온이 낮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6월부터 뒤집혀가지고 역대 1위로 올라갔거든요. 네. 7월까지 더하면은 평년보다 4.6도가 높았어요. 7월 초까지만 해도. 이럴 정도로 갑자기 급격히 올랐으니까 뭐 온도가 올라서 더운 건데 이 급격한 변화에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폭염에 대한 지금 공포 또는 뭐 경각심 이런 게 높아진 상태 같아요. 아, 급격하게 더워진 네, 부분이 있었다. 네. 아, 특히 그리고 7월 초에 이렇게까지 덥지는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7월 초에 여러 기록들을 세웠는데요. 8일 날이었죠. 네. 전국에 그 기상 관측소가 한 90여 개 있는데 그중에 70여 곳에서 최고 기온을 경신을 했어요. 아, 뭐 역대 최고를 그냥 하루 만에 다 경신을 해버렸는데 그거는 최고 기준으로 최고인가요? 예, 최고 기록의 당일 최고를 그 순간에. 네, 맞습니다. 아.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때 많이 알려진 것처럼 뭐 37.8도를 기록한 게 처음이었죠. 네, 네. 뭐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 40도가 넘어가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예고 없이. 뭐 그래가지고 더덜 그랬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매일같이 기록을 보고 있는데 그 특히 이제 그 평년과의 그 차이를 많이 봐요. 이게 뭐 아. 갑자기 네네네네. 치솟았는지 그 정도를 봐야 되는데 최고 기온이 그날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또 이 평균 기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뭐 밤에도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 평균 기온이 올라갈 때 훨씬 좀 위험한 게 많은데 그날 평균 기온도 최고를 경신했고요. 아. 그 평년과의 차이도 역대 모든 그 서울의 모든 100여 년의 여름날 중에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아. 1994년 7월 24일 이후로. 그거는 여름날 전체를 비교한 건가요? 아니요, 그날요. 그날 딱 그날. 네네. 그냥 아, 같은 7월? 날의 기록을 같은 비교했을 날의 때 기록. 그럴 정도로 엄청난 날이었어요. 7월 8일은. 아, 7월 8일, 7월 초인데 예. 그랬단 말이죠. 아, 그게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 이 사실은 지난주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에어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조금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낮에는 막 37도 이래가지고 못 살 것 같은데 밤 되면 창문 열어놓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겠다 그랬다가 낮에는 또 각자 또 일터로 가고 학교 가고 그러니까 좀 살다가 이랬거든요. 실제 그렇게 격차가 컸던 거죠. 근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밤 기온이 높았어요. 아, 그래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한국의 여름이 좀 그런데요. 그 최고 기온이 올라가는 것보다 평균 기온 올라가는 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 기저가 좀 올라간 상태예요. 전반적으로 아. 밤까지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낮에 너무 놀라셔가지고 밤에 조금 상대적으로 안도하셨던 거지. 네. 실제로 굉장히 습하기도 했고요. 아.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전체적으로 최고 기온도 평균 기온도 사상 최고를 네. 기록했다. 네. 왜 이렇게 더웠던 겁니까? 이제 뭐 기상학에서는 많이들 이제 고기압 얘기를 했고요.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장마 끝나고 한반도를 지배하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보통 이제 지배를 하면서 굉장히 무더운 그 습기가 많은 여름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에 더해가지고 고기압이 하나 더
이렇게 겹쳐졌어요. 티베트 그 고기압이라고 해서 좀 건조한 고기압이 있는데 둘이 겹쳐지면서 이제 완전히 뭐 찜통처럼 이렇게 그 막고 있는 형상이 돼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인데 재밌는 건 두 개가 좀 습도가 달라요. 하나는 습하고 하나 좀 건조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습한 게 좀 강해지면은 그 밤까지 더워서 습하고 더운 기온이 되고 조금 건조한 게 좀 강해지면은 조금 덜 습해가지고 견딜만해지고 이게 교차했었죠 지난주에도. 그런 이유가 여기서 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건조한 건가요? 습한 겁니다. 습한 거고. 예, 바다에서 온 건 습한 거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주로 우리한테 네. 이 시기에 오는 거고 티베트 고기압은 안 오던 게 오게 된 건가요? 네네. 북태평양 티베트 고기압도 고기압은 건조하고. 예예. 내륙에서 온 거기 때문에 건조한 네. 거고요. 북태평양 고기압도 사실 지금 이렇게 기승을 부릴 때는 아니에요. 원래는 장마전선 때문에 한창 밑에 있어야 되는데 올라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한반도를 구워 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네. 낮에 엄청 쨍쨍할 때 그때에 엄청 쨍쨍하긴 한데 그늘에 가면은 조금 괜찮다 그러면서 이게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유학 갔다 온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게 예. 건조한 건조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예. 티베트 고기압 영향을 받았을 때 예, 그런 예. 느낌이 되는 거고. 예. 그 건조할 때는 실제로 이제 나무 그늘만 가더라도 네. 뭐 딱히 뭐 에어컨이 없을 때도 좀 견딜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실 습한 날은 8일 날은 아마 굉장히 습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날은 굉장히 좀 숨막히는 그런 무더위를 겪게 됩니다. 그게 이렇게 고기압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군요. 예. 그럼 그게 우리 어떤 기상학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우연히 지금 겹쳐가지고 이렇게 더워진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고기압들의 그 각전에서 경계에 놓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네네. 실제로 그 장마철 지금 저희가 장마가 이번에 짧아가지고 걱정 많이들 했잖아요. 근데 뭐 장마 기간을 뭐 쭉 수십 년, 50년치를 놓고 보더라도 딱히 큰 경향성은 안 보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뭐 고기압이 좀 일찍 찾아오고 늦게 찾아오고 이런 것들은 크게 변화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5월까지만 해도 우리 그 1월부터 내내 좀 서늘했는데 갑자기 6월에 이렇게 그냥 표변을 해가지고 더워졌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그 폭염이 찾아왔고 네. 그 정도가 되게 심하다. 그 점을 좀 주의해서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또 좀 비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날씨 딱 보니까 이번 주 내내 비 오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장마는 6월 말 7월 초에 좀 왔다가 그다음에 낮에 그다음에 7월 8월에는 또 비가 많이 오지는 않다가 또 8월 되면 또 비가 좀 오다가 그랬던 거 아닌가요? 제 기억은 그런데 조금 이것도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게 지금 그 기후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좀 연구 많이 되는 주제인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변화가 있고요. 원래는 이제 장마가 한 달 정도 보통 왔다 갔다 하죠. 뭐 6월 말부터 길게는 7월 말 정도까지 있다가 물러나면서 이제 그 찜통더위, 그래서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다가 8월 말부터 또 비가 다시 또 한동안 또 와요. 그래서 그래프 강수량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 6월 말 7월 초에 이제 뾰족하게 한번 솟고 쭉 내려갔다가 한 8월 말 9월 초에 한번 작은 피크를 한번 그린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원래 패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80년 정도부터 1980년 정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이게 붙어가지고 그냥 하나가 여름 내내 그냥 하나의 그냥 피크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장마는 끝났는데 그 이후에 장마가 바로 붙어서 또 비가 오는 그런 패턴이 지금 수십 년째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뭐 원인은 아직 뭐 잘 못 찾고 있는데 그냥 기후 자체가 한반도에 전통적으로 그 장마란 동아시아의 그 장마라고 하는 그거하고 좀 달라진 거죠. 장마는 이제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서 더운 바람과 뭐 찬 바람이 만나서 이렇게 형성되는 뭐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면서 비가 오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제 시기에 여름이 된 거죠. 수시로 수증기가 많아지고 갑자기 스콜처럼 비가 내리고 이것이 한 달, 두 달 계속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동남아시아의 우기랑 좀 더 닮아가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논쟁도 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장마가 우리 문화에서 사실 차지한 영향도 크기 때문에 용어를 없애지 못하고 있는데 논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여름 내내 어쨌든 갑자기 스콜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비가 엄청 쏟아졌다가 그렇죠. 또 쨍하게 됐다가 그렇잖아요, 날씨가. 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최근에 많이 겪고 있어요. 작년도 생각해 보시면은 갑자기 하늘이 확 어두워졌다가 비가 쫙 내리고 한 10분 20분 내렸다가 싹 개고 이런 일들이 막 그 자주 반복되거든요. 아마도 극도로 달궈져 가지고 그런 일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런 동남아 같은 일종의 우기라고 하지 않나요? 그쵸? 네네.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리도 장마가 아니고 우기가 길게 있고 그 안에서는 이렇게 막 국지성 호우가 막 내리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런 논의들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아. 있고 뭐 토론회도 열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네네네. 아직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자는 데까지 나가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특징이 과거의 장마보다는 확실히 좀 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6월 말부터 7월 초 이럴 때 또 엄청 더웠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더우면서 장마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것도 좀 변화가 있는 거. 예전에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장마 때는 조금 뭐 서늘하고 맞아요. 춥기도 하고 그러다가 네.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거는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에 한 2주 동안 바짝 엄청 덥고 그때만 잘 견디고 카페 가고 편의점 가고 여행 가고 그러면 맞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살짝 비 오고 시원해지고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강렬한 이제 더위가 됐고 그 최근에 이제 그 폭염도 약간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건조 폭염이라고 해가지고 온도는 굉장히 높지만 뭐 그러니까 불가마 생각하시면 돼요. 막 열이 굉장히 뜨겁지만 건조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긴 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굉장히 습한 우리가 이제 많이 음. 경험하는 무더위가 오는 그 습한 그 폭염이 있는데 한반도는 대부분 습한 폭염이 많아요. 네. 특히 8월에 말씀하신 그때 이제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장마철에는 사실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폭염으로 분류되는 날들이 적었는데 좀 올해처럼 이제 장마가 거의 이제 좀 짧거나 유명무실했으면은 네. 그 기간까지 이제 폭염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아. 또 폭염이 길게 올 거고 제가 올해 관건은 이제 그 두 유형의 폭염 중에서 뭐가 올지가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긴 해요. 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반도에서 이제 가장 역대 최악의 폭염하면 그 연도가 몇 개 있는데 네. 가장 최근이 이제 2018년이었잖아요. 네. 네. 그때 폭염은 그 불가마 폭염이었어요. 그냥 아. 건조하고 굉장히 온도가 네, 역대 네. 1위를 찍었던 네. 폭염 일수도 역대 폭염 일수도 지금 31일로 가장 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습한 폭염에 아주 최악이었거든요. 날짜 온도는 최고는 아니었는데 이 습도가 66% 이상 되는 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숨막히는 날이었어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폭염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아, 그러네요. 예, 두 개의 그 건강 영향은 굉장히 다른데,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보면은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덥고 습한 날, 덥고 건조한 날. 올해 남은 이 긴 여름에 어떤 폭염이 올지가 지금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 그게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쨍쨍해서 더우면 어르신들 굉장히 위험하시고 하니까 버스 정류장 같은데 그늘막을 쳐놓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늘막을 쳐놓으면은 쨍쨍한 거는 맞긴 하지만 습하게 더운 거는 또 네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책을 세울 때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건조하면은 그늘을 만드는 것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그 물을 뿌리는 것도 네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아. 습한 날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아. 대처에도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아, 그러면 우리는 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그 여름 초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올해 여름을 좀 전망이 됩니까? 어때요? 올해 여름이 얼마나 더워질까요? 이게 사실 뭐 온도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6월 우리 초여름부터 이미 역대 최고를 지금 기록했잖아요. 6월에 그달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네. 7월 초까지 더해버리면은 평년보다 4.6도가 높은 상태예요. 네. 지금 4.6도면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뭐 옛날하고 비교한 것도 아니고 최근 30년하고 비교한 건데 네. 4.6도 높은 상태예요. 이 정도면은 이게 뭐 한여름 그 7월 말 8월 초 정도의 지금 그 더위를 우리가 미리 체험하고 있는 건데 아직 길게 남았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아마도 온도하고 길이 측면에서 역대 최고를 경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아예 미리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아. 습한 것이든 건조한 것이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경향은 습한 폭염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는 게 최근 한 10년 정도의 경향이에요. 네네. 거기에서 아마 최악의 상황을 맞춰서 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습한 폭염이 아까 말씀하신 뭐 동남아나 네네. 뭐 아열대기후, 열대기후 이런 데 나타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 동북아시아 쪽에 특히 해안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뭐 한국이나 중국의 동부, 뭐 일본 이런 데서 나타나는 폭염이고요. 일단 더우면 땀이 날 텐데 땀이 증발이 안 되니까 이제 더 체온이 올라가고
건강 위험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유형의 그 폭염이에요.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이것도 팔로업 하시는지 몰라서 갑자기 네. 궁금한데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네네. 엄청난 호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120명 이상이 지금 사망하신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다. 비가 국지성으로 엄청 세게 내리는 현상이라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예. 이후에 뭐 다른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우리도 그런 국지성 호우가 늘어날 수 있나요? 사실 그 장마 논의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장마의 그 기간이 변한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고 중요한 그 대목이잖아요. 언제 그 우리 보통 장마철 전에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점검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늘어나고 그 기간이 바뀌면 이제 거기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지않게 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말씀하신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입니다. 네네네. 집중호우는 명백히 증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집중호우의 정의가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학계에서는 보통 시간당 30mm 정도 내리면은 집중호우라고 네. 불러요.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차에서 앞이 안 보이는 막 와이퍼를 써도 앞이 안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장대비라고 흔히 표현하는. 네네네. 그게 시간당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이 올 때는 시간당 140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뭐 서울에서 잠겼을 때 네. 또는 뭐 작년에 이제 그 군산 이런 데가 140이 넘었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 거죠. 네. 이런 것이 지금 그 제가 70년대부터 다 통계를 이렇게 쭉 해보면은 1.5배 늘었어요. 그런 비가 온 날이. 네. 또 거의 1.5배면은 굉장히 50년 사이에 큰 변화거든요. 집중호우가 아마 다음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에서도. 저 텍사스 그 보도된 거 보니까 너무 무섭던데요. 물이 막 올라가는 게 보이죠. 물이 예. 20분 30분 만에 네. 집을 완전히 잠기겠다는 예.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비가 우리나라에 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사실 아마 비의 양은 텍사스 비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거기가 평지고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좀 지형이 워낙에 이제 그 뭐 집중호우나 장마 같은 것들이 좀 있던 지형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 한 2, 3년 전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비가 내렸었는데 댐이 2개가 터져가지고 이제 도시 하나가 쓸려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한 2년 전이었는데 그때 내린 비가 몇 센치 안 돼요. 시간당 몇 센치 안 되는 적은 비. 그러니까 평소에 비가 안 내리던 곳에 이렇게 내릴 경우에 네. 평지가 많은 곳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아. 한반도는 그것보다는 대비가 좀 돼 있긴 해요. 치수 네. 시설도 많이 돼 있고 강도 좀 많고 하지만 지금 이 급격히 1년 사이에서도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강도 패턴이 너무 급격히 바뀌어서 좀 이제 그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집중적으로 어떤 시간에 갑자기 오면 그게 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큰 비극이 벌어진다.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쭉 한번 누적된 강수량을 봤더니 한국에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정해져 있어요. 수도권하고 남부 해안 지역하고 제주도입니다. 그래요? 예, 그 뭐 동쪽의 산악 지역 이런 데는 비가 상대적으로 좀 누적 강수량이 적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언급한 곳들이 다 인구 밀도 높은 곳들이거든요. 그러네요. 남해안 벨트, 뭐 수도권 이런 쪽이 많은데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작년처럼 뭐 140에 비가 내린다면은 그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주의가 필요하죠. 정말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 올해 더위로 돌아가서 좀 다시 여쭤보면은 예전에는 더위가 있는 해에는 그 엘니뇨나 라니냐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바닷물 온도 때문에 더워진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올해도 그런 좀 환경적인 요인이 있나요? 올해가 그 엘니뇨가 이제 보통 북태평양의 표층수가 좀 따뜻해지는 해, 이상고온 현상이 있는 해고 라니냐는 반대로 차가워지는 해인데 그 엘니뇨 이상고온이 있을 때가 지구 전체적으로도 좀 따뜻한 경향이 있어요. 그 해도 그렇지만 그 다음 해가 특히 그런 게 경향이 강한데 그게 사실 2023년, 24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전 세계 기온과 해수온이 다 역대 최고를 경신을 했잖아요. 네. 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도 넘겼고 네네네. 올해는 이제 넘어가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그 사이에 중립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뚜렷하지 않은 상태예요. 라니냐가 조금 강세인데 이럴 땐 좀 원래 서늘해야 되거든요. 네. 전 세계 기온은 조금 내려갔어요. 그래요? 네, 2023, 24보다는 조금 내려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반도 주변이 지금 서늘하다가 6월 이후에 지금 이렇게 그 더워진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원래 국지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가 좀 많이 있긴 한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뭐 라니냐, 중립, 뭐 엘니뇨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더운 일시적인 상태고요. 참고로 기후학자들하고 봄에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만약에 지금 엘니뇨가 지나갔는데 네.
올해 만약에 작년처럼 덥거나 그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정말로 심각하게 이 비상사태를 좀 선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높을 수 없는 조건인데 높아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름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작년보다는 좀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요? 네네. 아니 근데 유럽도 엄청 덥다고 보도는 많이 나오던데 유럽도 그래도 더워요. 작년보다는 나은가요? 아니 유럽하고 한반도 주변이 지금 제일 더워요. 유럽하고 유럽과 한반도요? 한반도, 중국 이쪽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핫스팟입니다. 네. 근데 이런 전통적으로 분석하던 틀로는 이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후 변화 원인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거네요. 네네. 유럽엔 에어컨도 별로 없다면서요? 유럽이 그래서 폭염에 대한 대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약간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있는데, 이제 뭐 사회나 도시 차원에서 여러 대책들을 이제 마련할 때 눈여겨 봐야 되는데, 유럽은 에어컨 대책이 거의 없고, 특히 건조하고 이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늘만 있어도 살만한 곳이니까 네네. 더더군다나 그런 대책이 없어서, 작년 연구도 그렇고 재작년 연구도 그렇고 유럽의 한 그 35개국 대상으로 그 폭염에 의한 초과 사망자를 추정한 연구가 있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망자가 7만 명. 정말요? 예, 조사 대상 인구가 5억 4천 명이었는데요. 네. 한반도 한국의 인구의 지금 한 10배쯤 되잖아요. 네. 한국에서 7천 명이 폭염으로 사망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회 재난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 사실 했어요. 재작년이 그랬고 작년은 5만이었고 네. 거의 매년 이 정도가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지금 적응 대책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마 한국은 아직 그 정도가 아닌데 눈여겨봐야 됩니다. 거기 유럽에 포퓰리즘 정당 있잖아요. 옛날 국민전선인데 지금 이름이 네. 뭐더라? 마린 르펜이라고 네네. 그 유명한 극우 정치인, 네네. 인종주의자 뭐 이런 비판도 많은데 이번에 정치 구호를 모든 인민에게 에어컨을 이런 거 들고 나왔더라고요. 네네. 포퓰리스트니까 어쨌거나 뭐 중요한 걸 사람들이 체감하는 걸 많이 내놓긴 하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그 필요성을 이제는 절감하고 있을 거예요. 유럽도. 그 사실은 사실 탄소 중립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사실 기후 위기를 적응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고 네. 우리가 폭염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딜레마인데 이제 뭐 감축과 적응 사이에서 지금 일단 적응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윤신영 기자님 페이스북을 열심히 보거든요. 보면서 해수원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셔서 네. 그래서 사실 그 인상적으로 많이 봤었는데 해수원이 굉장히 아까 엘니뇨 라니냐는 올해는 뭐 영향이 우리한테 없을 것 같은데 기온이 이렇게 높으면 굉장히 비상사태다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또 해수원도 변화가 있다면서요. 일본하고 필리핀 쪽의 해수원이 굉장히 올해 높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방금 이제 아까 그 유럽 그 폭염 말씀하셨는데요. 그 한국에서도 많이 뉴스가 화제가 됐는데 유럽의 그 육지 온도도 그렇지만 그 지중해가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지중해가 거의 뭐 평년보다 한 5도 이상 지금 뜨거워서 막 굉장히 막 그 바다 생물이 막 뭐 고통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 한반도 주변은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미 우리가 먼저? 이미 우리가 지금 그 먼저 온 미래를 지금 겪고 네. 있는데요. 잘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네. 동해 같은 경우 작년 한창 그 늦떠 있던 9월에 이미 거의 5도 정도 높았어요. 우리 주변 근해만 보더라도. 네. 그리고 조금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은 말씀하신 그 북서태평양하고 그렇게 그 일본 남부 이쪽을 보면은 뭐 겨울 같은 경우는 뭐 7도 평년보다 7도 이상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에서 지금 가장 불가사의하게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우리 한반도에 조금 벗어난 그 지역들이 굉장히 높아요. 동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7도 높으면은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거의 뭐 온탕이 열탕으로 변하고 뭐 이런 정도잖아요. 아니 그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지금 동해에서 오징어 안 잡히다가 최근에 조금 잡힐까 뭐 이런 말이 나오는 네네. 게 뭐 살 수가 없는 온도인 거죠. 7도 정도 되면 5도 7도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다 떠났다고 봐야 돼요. 극지방까지 뭐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온도가 높은 상태고요. 근데 해수원이 좀 무서운 게 이 공기 온도는 사실 금방금방 달궈졌다 식고 네. 이러는데 바닷물은 그것보다 식고 그 온도가 오르는데 한 에너지가 10배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배의 열을 더 머금고 있는 거거든요. 네. 똑같은 밀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근데 2023년부터 정말 무섭게 올랐어요. 그래프가 거의 보지 못한 정도로 올랐고 당시에 뉴욕타임스에서 한 기후학자가 나 기후학자인데 이런 그래프 처음 본다 이상하다 이런 거가 칼럼 제목으로 뜰 정도로 네. 그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반을 더 올라갔거든요. 작년까지. 지금은 조금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해수온이 올라가면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고 증발이 많고 네. 대기 중에 이제 수증기도 많아지고 네. 그럼 이제 집중호우나 폭우가 오기 쉬워져요. 아. 실제로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지금은 좀 떨어졌는데 해수온 떨어져가지고 작년까지는 이 그 수증기가 꽉 차가지고 역대 본 적 없는 정도의 그 수증기량이 대기에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해수온이 변화하는 게 그 인접한 육지의 내륙 지역의 기후가 변화하는 거에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맞습니다. 하는 거네요. 네. 훨씬 더 장기적인 변화이기도 하고요. 무섭습니다, 아주. 아, 무섭네요. 근데 일단 우리한테 영향도 오지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고기, 네. 우리 식량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뭐 영향이 크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까 이제 오징어 말씀 들었는데 뭐 일단 당장 그 자유로운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다 떠나고요. 네. 떠날 수밖에 없겠죠. 떠나고 이게 좀 여담인데 2023년 말에 네. 2023년 말에 이제 그 일본 하코다테라고 삿포로 쪽에 조금 네. 항구 도시가 있는데 네네. 그 전갱이 이런 게 떼죽음 당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뭐 몇천 톤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떠 있고 이랬는데 제가 좀 느낌 이상해가지고 저는 해수온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해수온 이제 지도를 딱 그려봤는데 그 지역에서 제가 이제 평년하고는 비교 못했고 그냥 그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이전 데이터가 1940년이길래 그 두 개를 네. 비교해봤는데 13도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온도가. 13도가요? 네네. 물론 이제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네. 80년 사이에 13도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아마 평년하고 비교해서도 꽤 높았을 거예요. 네. 딱 그 지점이 그냥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온도의 어떤 급격한 변화 때문에 얘들이 뭐 산소가 부족해서 죽었든 그런 게 아닌가 짐작을 했는데 그럴 정도로 사실 집단 폐사에도 굉장히 그 취약해집니다. 양식장에서는 1, 2도만 올라가도 뭐 물고기가 죽거나 뭐 먹이를 네네. 먹지 않아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뭐 지금 4도, 5도 올라갔으면은 굉장히 피해가 크죠. 우리나라 뭐 방어나 정갱이, 삼치 이런 물고기들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많이들 드시는 것들인데. 그게 원래 이제 그 마침 그 지난달에 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영남 쪽 이쪽 해안가에서 많이 잡혔던 물고기인데 지금 고성에 가장 많이 잡히는 게 지금 방어. 고성까지 올라갔어요. 네, 우리 최북단 고성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이 지금 방어로 바뀌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바뀌었고 뭐 기간도 옛날보다 2달 정도 더 늘어가지고 늦게까지 더 잡히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종 지도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격히 변했어요. 전갱이, 뭐 방어, 뭐 다랑어도 최근에 잡혔고 네,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그 방어 다 북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네, 이제 귀한 생선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렵겠는데 수입해서 먹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고 네. 그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까지 기온이 이미 올랐는데 기후변화 대응을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걸 되돌릴 수가 있을까? 이런 약간 체념적인 마음도 네네. 들고요. 이럴 때 정부에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기후에서 많이들 이제 격언처럼 나오는 게 있잖아요. 1.5도 올라간 거하고 2도 올라간 거하고 뭐 그게 그거 같아 보인다고 하지만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건 없는 거죠. 지금 사실 많은 기후학자들이 1.5도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좀 비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꽤 해외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달성하자고 노력하는 것하고는 이 피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조금 이미 올라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책은 적응 대책은 정말 시급하게 그 굉장히 촘촘하게, 그러니까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 뭐 도시, 사회 이렇게 촘촘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는 아까 뭐 에어컨 얘기도 나왔지만 한국은 다행히도 에어컨이 좀 갖춰져 있는 편인데 그런 것들 하고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무더위 쉼터 같은 것들 개방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걸 안 돼가지고 여름에 많이 피해가 커지거든요. 저소득층 중심의 어떤 지역들에서는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접근성 보장, 취약계층을 미리 좀 파악해가지고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도시계획에서도 요새는 이제 기후를 좀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녹지도 그렇지만 열섬 현상을 좀 완화하고 바람기를 내고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 그다음에 뭐 개인부터 사회까지 국가까지 다양한 그 촘촘한 그 층위에 걸쳐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이 논의되는 거는 너무 더우면은 회사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논의도 많이 있어요. 특히 그렇죠. 야외에서 일하는 뭐 공사장 이런 데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더 큰 것 같고요. 뭐 배달 라이더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이슈도 있고. 네. 연구 보면은 1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요 부상 위험, 사망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부상 위험도 같이 1%씩 올라간다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한 기온이 한 2도만 올라가면은 중국이 뭐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만 작업 중 사망자 수가 뭐 수만 명이 늘어나 6만 명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그 작업장에서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그건 곧 생산성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선제적으로 오히려 쉬는 게 생산성을 네. 높이는 방법일 수 있어요. 뭐 사람도 보호하고 생산성도 높이는 방법을 좀 전향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쪽방촌이나 이런 네. 무더위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들에 그런 냉방기 지원 같은 프로그램도 좀 네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전에 에어컨 많이 쓰면 이제 탄소 배출 때문에 좀 저했는데 맞습니다. 그럴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에어컨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맞습니다. 좋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유럽엔 아마 그런 기반도 없어서 또 많이 고통을 겪기도 할 것도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우리 기후 이야기할 때 또 모셨으면 싶은데 종종 나와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내일도 5시 50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윤 기자님하고 같이 우리 기후로부터 조금 더 기후 변화에 좀 더 잘 적응하고 그나마 여기서 더 더워지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